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지은 국화와 칼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곳은요 6번째 장과 7번째 장을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이 만분의 1의 은혜 갚음이라는 부분입니다. 7장이 조금 짧아서요 6장과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161쪽부터 읽습니다. 언이란, 여기서 일본어 그 한문 은이 계속 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이란 부채이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잠시만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은을 온과 아주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인은 윤리학에서도 obligation, 의무나 은의, duty, 의무나 임무와 같은 애매한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범주를 혼동하는 우리의 도덕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별하지 않는 어떤 부족의 경제거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일본인에게 언은 중요하고도 결코 소멸할 수 없는 채무다. 일련의 다른 개념으로 이름지어진 적극적이고도 지체할 수 없는 변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사람의 채무, 언은 덕행이 아니다. 변제가 덕행이다. 덕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은에 몸을 바칠 때 시작된다. 미국인이 일본인의 이런 덕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의 경제거래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금전거래처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경제거래에서 미국인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까 말까를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게다가 채무자는 최초에 빌린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심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은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애정은 마음의 문제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 역시 적국이 무력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오히려 돈키호테적 충성은 자국의 이익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인간의 본성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일본인의 기본적 가정,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큰 채무를 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구나 가난한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고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되며 자식을 부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금전상의 부채처럼 양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또 사업상의 성공처럼 보상받지도 못한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미국의 채무변제와 아주 흡사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 배후에 있는 강제력은 미국에서 청구서나 저당 이자 지불의 강제력만큼이나 강력하다. 그것은 선전포고라든가 부모의 중병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유의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뉴욕주의 가난한 농부가 저당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나 주식을 공매한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쳐다보는 월스트리트 재계 인사의 괴로움처럼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그림자이다. 일본인은 양에서나 기한에서나 무제한적인 언에 대한 보답과 받은 분량과 똑같이 갚고 특정한 기한에 끝나는 보답을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진 별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채무에 대한 한없는 변제는 기무라고 불린다. 자, 이제 의무가 이제 일본어로는 기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무라고 읽으면 우리나라의 기무사령부가 아니고요. 의무란 것을 일본어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일본인은 받은 언의 1/1000도 결코 갚을 수 없다고 말한다. 기무는 부모에 대한 보은인 고, 여기서 고는 효입니다. 천황에 대한 보은인 주, 여기서 주는 충입니다. 충이라는 두 종류의 의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 두 개의 기무는 모두 강제성이 있어 그 어느 누구도 면할 수 없다. 일본의 초등교육을 기무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명칭이다. 이 말처럼 필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우발적 사건이 어떤 사람의 기무의 말초적 부분을 다소 수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기무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중되며 또 일체의 우발적 사정을 초월한다. 이 두 종류의 기무는 모두 무조건적이다. 이처럼 일본은 이런 덕을 절대화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무와 부모에 대한 효행이라는 중국적 개념에서 분리되었다. 7세기 이후 중국의 윤리체계가 일본에 들어왔다. 따라서 주와 고는 원래 중국어였다. 중국인이 이런 덕목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은 충성과 효성의 조건이자 충효 위에서는 또 하나의 덕을 요청한다. 그것은 런, 한문으로 인입니다. 인으로 베네볼런스, 가로 열고 자애나 박애, 가로 닫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은 서양인에게는 좋은 인간관계 일체를 의미한다. 부모는 여기 지금 일람표가 있는데요. 이 일람표는 제가 일단 보여만 드리고 이거를 읽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람표를 제가 카메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에 일본인의 의무 및 반대 의무 일람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번이 언으로 돼 있고요. 그 제목만 읽어드릴까요? 언, 수동적으로 입는 의무. 사람이 언을 받는다 또는 언을 입는다. 즉 언이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의무다. 2. 언의 반대 의무. 사람은 언진, 즉 은인에게 부채를 갚는다 또는 의무를 갚는다. 즉 이것은 적극적인 갚음이란 견지에서 본 경우의 의무다.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A가 기무고 그 언의 반대 의무에서 기무와 기리가 있습니다. 즉 기무는 의무고요. 기리는 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 그 다음에 언의 반대 렌즈가 지금 반대 의무, 그 다음에 기리, 기무, 기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걸 책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부모는 런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여기서 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입니다. 인. 또한 지배자가 런을 갖추지 못하면 피지배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런은 충성의 기초가 되는 조건이다. 천자의 제위를 유지하는 것도 관료가 간직을 유지하는 것도 런을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 중국인의 윤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런이라는 시금석을 둔다. 일본은 중국의 이런 윤리체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대한 일본인 학자 아사카와 가니치는 중세 양국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분명히 이런 사상은 일본의 천황제와 맞지 않았다. 따라서 학설로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의 윤리체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런은 일본에서는 윤리체계 밖으로 추방된 덕목이 되었다. 런은 일본에서는 진이라 발음하는데 한자는 중국인이 사용한 것과 같다. 진을 행한다 혹은 그 변형인 진기, 여기서 진기는 인의입니다. 진기를 행한다는 것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결코 덕목으로 요구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인의 윤리체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법의 범위 밖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선사업에 기부하거나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이다.
어쨌든 그 행위는 그 사람에게 요구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징기를 행한다는 말은 또한 법의 범위 밖이라는 의미, 즉 무법자 사이에 덕을 말할 때 쓴다. 도쿠가와 시대의 습격과 살인을 일삼던 무법자들, 그들은 두 자루의 칼을 차고 허세를 부리던 사무라이와는 달리 한 자루의 긴 칼을 차고 다녔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의 습격과 살인을 일삼던 무법자들의 의리가 징기를 행한다는 것에 해당한다. 무법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무리에 속하는 무법자에게 가서 숨겨달라고 부탁한 경우 부탁을 받은 자는 의뢰자의 패거리로부터 장래 복수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고 도피처를 제공해 주었다. 현대 와서 징기를 행한다는 말은 지위가 더욱 격화되었다. 그것은 가끔 처벌해야 할 행위의 하나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신문들은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은 아직 징기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일본 구석구석에서 경찰은 일본 구석구석에서 성행하는 진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여기서 징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의입니다. 인의를 행하다. 물론 신문들이 얘기하는 징기는 공갈단이나 폭력 조직에서 성행하는 불량배간의 의리를 가리킨다. 특히 현대 일본에서는 소규모 직업 소개업자이자 전세기 말에 다시 읽겠습니다. 특히 현대 일본에서는 소규모 직업 소개업자가 전세기 말에서 금세기 초에 걸쳐 마치 미국 항구의 이탈리아인 직업 소개업자 페드론처럼 미숙련 노동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도급으로 어떤 사업장에 취업시켜 자기 배를 채울 때 진기를 행한다고 한다. 진의 중국적 개념의 타락은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여기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요. 제가 읽으면서 좀 머뭇거렸는데요. 밑에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이 진을 안다, 즉 인을 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중국어 용법과 약간 가까워진다. 불교도는 사람들에게 진을 알라고 권하는데 이것은 자비심 깊은 박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어 서전에 나와 있듯이 진을 안다는 것은 행위를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적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주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처럼 중국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을 완전히 달리 해석하여 그 지위를 격화시키고 말았다. 그 대신 일본어에서는 효행이 무조건적 기무였다. 따라서 효행은 부모가 악덕이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라도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다. 효행은 천황에 대한 기무와 충돌할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으며 부모가 존경할 가치가 없다든가 자신 행복을 깨뜨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버릴 수 없었다. 일본의 한 현대 영화에는 어머니가 어느 마을 학교 교사인 결혼한 아들의 돈을 훔치는 장면이 있다. 이 돈은 그 교사가 어린 여학생, 즉 흉년으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부모가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돈이었다. 교사의 어머니는 자신이 큰 음식점을 경영하여 전혀 궁핍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서 이 돈을 훔친다. 아들은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쓴다. 그의 아내는 진상을 알고 돈을 잃어버린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유서를 남기고 어린 아이와 함께 자살한다. 그 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이 비유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효행을 다한 아들은 장래에도 그 같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 혼자서 홋카이도로 출발한다. 그 아들은 훌륭한 영웅이다. 이 비극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도둑질한 어머니밖에 없다는 나의 미국적 판단을 일본인 동료는 맹렬히 반대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고는 때때로, 여기서 고란 얘기는 충입니다. 효입니다. 고는 때때로 다른 덕과 충돌한다. 만일 주인공이 매우 현명했다면 자신심을 잃지 않고서도 서로 모순되는 덕을
융화할 방도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마음속에서나마 어머니를 책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소설에서도 실생활에서도 결혼한 뒤에 무거운 효행의 의무를 지닌 청년의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일부 모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양가에서 당연히 부모가 중매인의 소개를 통해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관습이다. 좋은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가족이다. 그것은 단순히 금전거래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는 그 집의 계보 속에 편입되어 아들을 낳아 가게를 영속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흔히 중매인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며 당사자인 젊은 남녀가 양쪽 부모와 함께 만날 기회를 준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때로 부모는 자식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런 경우 여자의 부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남자의 부모는 명문가와 결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또 부모가 여자의 자질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선량한 아들은 부모의恩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결혼한 후에도 보은의 의무는 계속된다. 특히 가계 상속자인 아들은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며느리를 괴롭히며 때로는 친정으로 쫓아버리기도 한다. 가령 아들이 아내와 금술이 좋아 어떻게든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취소한다. 일본의 소설이나 일화에는 아내의 고민과 똑같이 남편의 고민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이 이혼에 굴복하는 것은 물론 고를 행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고는 효입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던한, 일본어로 이건 모단한 이렇게 돼서 모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단한 어느 일본 부인도 도쿄에 살 때 시어머니에게서 쫓겨나서 슬퍼하는 젊은 남편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임신한 젊은 부인을 자기 집에서 맡은 일이 있었다. 그 여인은 병이 들고 비탄에 빠졌지만 자기 남편을 책망하지는 않았다. 차츰 그 여인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 마음을 쏟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순종 많은 아들을 데리고 와 이 어린이를 요구했다. 물론 그 아이는 남편의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빼앗아 다른 집에 맡겨 기르게 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여러 일이 효행에 포함되지만 모든 이 일은 부모에게 받은 채무에 대해 자식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보은이다. 미국에서 이 같은 이야기는 개인의 정당한 행복에 대한 외부 간섭의 사례다. 일본인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앞서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의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대단히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은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정말 고결한 사람, 스스로의 인격을 존중할 권리를 힘써 얻은 사람, 개인적 소망을 기꺼이 희생한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망의 억압은 아무리 덕 있는 행위로 평가받더라도 가슴속에 울분이 남게 마련이다. 미얀마에서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속담에서 화재, 홍수, 도둑, 관리, 악인을 꼽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지진, 벼락, 오야지는 the old man입니다. 가장이나 아버지를 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효행은 중국의 경우처럼 몇 세기의 역대 조상이나 그 조상의 모든 후손을 포괄하지 않는다. 일본의 조상 숭배는 최근의 조상에 한정되어 있다. 묘석은 누구의 무덤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글자를 고쳐 쓰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미 사라진 조상의 묘석은 치워버린다. 또한 먼 조상의 위패는 불단에 안치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조상 이외에는 효행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에 집중한다. 많은 저서가 일본인은 추상적 사색이나 현존하지 않는 사물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에 흥미가 없다고 논한다. 일본과 중국의 효행관을 대조해보면 이 점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나 이 효행관의 실질적 중요성은 고의 의무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효행은 자기 부모나 조상에 대한 존경과
복종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양인은 자식을 위해 일체의 수고로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서양인은 자식을 위한 일체의 수고로움을 어머니의 본능이나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상에 대한 효성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이 점에 대해 자신이 받은 사랑과 보호를 자식에게 베풀므로써 조상의 은혜를 갚는다고 단언한다.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의무를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는 없고 그런 의무는 모두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고 속에 포함된다. 고는 효입니다. 효행은 다시 읽겠습니다. 효행은 가장의 어깨에 걸려있는 수많은 책임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것, 즉 아이들을 부양하고 자식을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가 필요한 친척을 맡고 기타 모든 일상적 일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집안의 범위를 뚜렷이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기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도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 기무는 의무입니다. 자식이 죽은 경우에는 고의 의무에 따라,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의 의무, 이게 지금 계속 우리말 읽을 때 이게 장단을 맞춰야 돼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식이 죽은 경우에는 고의 의무에 따라, 즉 고는 효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식이 죽은 경우에는 고의 의무에 따라 자식의 미망인가 그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진다. 또한 남편과 사별한 딸과 딸의 자식을 맡아서 보살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부가 된 조카 딸을 맡을 기무는 없다. 만일 그들을 맡는다면 별개의 기무를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무다. 그러나 조카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양자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조카가 조카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카를 교육할 기무는 없다. 효행은 상대가 가난한 비속 친족이라면 존경과 사랑으로 원조를 베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가족에게 부양되는 젊은 가부들은 찬밥 친족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누구든 그 집안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그들의 신상에 관한 어떤 결정에도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불쌍한 친척이다. 그들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그 집에 가장이 좋은 대우를 베풀어야 할 기무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형제가 서로 간의 의무를 따뜻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도 기무는 아니다. 두 형제 사이가 매우 나쁘더라도 동생에 대한 기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대단한 반목이 있다. 며느리는 외부 사람으로서 가정에 들어온다. 며느리는 먼저 시어머니의 살림 방식을 배워 만사를 그 방법에 따라 행한다. 대개의 경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주장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질투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움받는 며느리가 귀여운 손자를 낳는다 라는 일본 속담에도 있듯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항상 고가 존재한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한없이 유순하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 순하고 사랑스럽던 며느리도 이전의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혹하고 말 많은 시어머니가 된다. 그 여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반항심을 나타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순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들은 만년이 되면 이른바 쌓이고 쌓인 원한을 자신의 며느리에게로 향한다. 오늘날 일본의 처녀들은 공공연히 장남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장남과 결혼하지 않으면 위세를 부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고를 다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정 내에서 자애를 실현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문화에서는 자애가 가족 간의 도덕률의 요점이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느 일본인은 집을 대단히 존중하기 때문에 가족 개개의 성혼과 서로의 가족적 유대는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물론 이 말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지만 일반적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의무와 부채를 갚는 것이며 연장자가 중대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책임 가운데 하나는 아랫사람에게 필요한 희생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
그들이 그 희생에 불복한다 하더라도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연장자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물을 태만히 한 것이 된다. 일본 효행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 간에 뚜렷한 원한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행과 거의 동등하고 중대한 기무인 천황에 대한 충절에는 원한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정치가들이 천황을 신성한 수장으로 받들고 세속적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은 정말로 타당한 조처였다. 일본에서 천황은 전 국민을 통일하여 반감 없이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했다. 단순히 천황을 국민의 아버지로 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가정의 아버지는 자식들의 의무를 다해 은혜를 갚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천황은 일체의 세속적 상황에서 떠나 신성한 수장이어야 했다. 일본인 최고의 덕목인 천황에 대한 충절, 즉 주는 속세와의 접촉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의 환상적인 선량한 아버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메이지 초기의 정치가들은 서양 여러 나라를 시찰한 후 이 나라들의 모든 역사는 지배자와 인민 사이의 투쟁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귀국 후 헌법에 천황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는 존재로서 국무장관의 어떠한 행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천황은 책임있는 국가 원수로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 통합의 최고 상징으로서 필요한 존재였다. 사실 천황은 거의 700년간 실권을 지닌 통치자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처럼 무대 뒤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쉬운 일이었다. 단지 메이지의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했던 것은 모든 일본인의 마음속에서 무조건적 최고 덕목인 주를 천황에게 바치도록 하는 일이었다. 봉건 시대의 일본에서 주는 세속적 수장인 쇼군에 대한 의무였다. 이런 긴 역사는 메이지의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 일본의 정신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과거 몇 세기 동안이나 쇼군은 대원수와 최고 행정관을 겸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쇼군에게 주를 바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쇼군의 지배권에 반항하여 쇼군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되풀이되었다. 쇼군에 대한 충절은 때로는 봉건 군주에 대한 기무와 모순되었다. 더구나 고차원의 충의는 낮은 차원의 충의만큼 강제력을 지니지 못했다. 어쨌든 주군에 대한 충절은 직접 얼굴을 맞대는 주종의 인연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것과 비교할 때 쇼군에게 바치는 충절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더구나 동란 시대에는 번신들이, 여기서 번신들이란 얘기는 다이묘에게 충성을 하는 그 신하들입니다. 다이묘의 신하들입니다. 번신들이 쇼군을 쫓아내고 자기의 봉건 영주를 옹립하기 위해 싸웠다. 메이지 유신의 선각자와 지도자들은 구중 구름 속에 깊숙이 응거하고 있는 천황에게 주를 바쳐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1세기에 걸쳐 도쿠가와 바쿠우와 싸웠다. 천황의 풍모는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이상화하여 그릴 수 있었다. 메이지 유신은 존왕파의 승리였다. 그리하여 1866년은 주를 쇼군으로부터 상징적 천황에서 전환시킨 해임으로 복고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천황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림자로 물러났다. 천황은 각하들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천황은 스스로 정부나 군대를 지휘하거나 그때그때의 정치 방침을 지령하지 않았다. 지난날처럼 조언자들, 즉 이전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뽑혔지만 이 조언자들이 변함없이 정무를 담당했다. 실제로 큰 이변이 일어난 것은 정신적 영역이었다. 주는 최고 사제이자 일본의 통일과 무궁함의 상징인 신성한 수장, 곧 천황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주가 이처럼 쉽게 천황에게로 옮겨진 것은 황씨를 태양의 여신의 후예라고 여기는 옛 민간 신화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신성한 신화는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신화를 부정한 일본의 지식계급도
천황에게 주를 바치는 것에는 의문을 품지 않았고 신의 후예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많은 일반 민중도 서양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가미는 가스로 번역되지만 글자 그대로 의미는 머리, 즉 계층 제도의 정점이다. 일본인은 인간과 신 사이에 서양인처럼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일본인은 누구든 죽으면 가미가 된다. 사실 봉건 시대의 주는 전혀 신성을 지니지 않았던 계층제 우두머리에게 바쳐졌다. 주를 천황에게로 옮길 때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 역사의 모든 시기에 걸쳐 유일한 왕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양인이 왕실의 변함없는 계승이라는 것은 기만이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의 규칙이 영국이나 독일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본에는 일본 특유의 규칙이 있다. 그 규칙에 의하면 황통은 만세 1개다. 일본은 유사 이래 36이나 되는 왕조가 교체된 중국과는 달랐다. 일본은 이제까지 여러가지 변천을 거쳤지만 그 어떤 변혁에도 결코 사회 조직이 지리멸렬하게 파괴된 일 없이 항상 불변의 형태로 지켜져온 나라다. 유신 이전 100년 동안 반도쿠가와 세력이 이용한 것은 이런 논리였지 천황 후예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층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주는 천황에게만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천황을 국민의 최고 사제로 떠받들었지만 그가 신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여신의 후예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했다. 근대 일본에서는 주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특히 천황 한 사람에게 바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유신 후 최초의 천황은 걸출하면서도 스스로 위엄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긴 통치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국체를 상징하며 신민의 찬양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는 드물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불경이 되지 않도록 온갖 숭배 도구를 준비한 후에 등장했다.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많은 군중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그들은 감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 천황을 내려다볼 수 없도록 2층 이상의 창은 모두 셔터가 내려졌다. 높은 지위에 있는 조언자들을 접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층적이었다. 천황이 그 위정자를 불러들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소수의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각하들만이 배알의 은총을 입었다. 논쟁이 대상이 된 정치 문제에 관해 천황이 조칙을 내리는 일은 없었다. 조칙은 도덕이나 전략과 검소에 관한 것이든가 어떤 문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였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발표된 조칙이었다. 그가 임종의 자리에 누웠을 때는 일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원으로 변했고 국민은 그의 쾌유를 소원하는 경건한 기도를 드렸다. 천황은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의 정쟁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 놓인 상징이 되어 있었다. 성족에 대한 충성이 정당 정치를 초월한 영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황은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만일 그것이 인간이라도 온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국기를 정중하게 다룬다. 그런데 일본인은 더 없는 상징성을 지닌 인간을 철저하게 활용했다. 국민은 공경을 다하고 천황은 거기에 응답했다. 그들은 천황이 국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황송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폐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기 위해 온몸을 희생했다. 일본처럼 완전히 개인적 유대 위에 입각한 문화에서는 천황은 국기 따위는 감히 미치지 못하는 충성의 상징이었다. 훈련 중인 교사가 만일 인간의 최고 의무가 조국애라고 말한다면 낙제였다. 그는 천황에 대한 보은이라고 말해야 했다. 주는 신하와 천황의 관계에 이중적 체계를 부여한다. 신하는 위를 향해서는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황을 우러러 본다. 그는 직접적 행동으로 폐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데 신명을 바친다. 그러나 신하가 천황의 명령을 받을 때는 그와 천황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중간자의 손을 거쳐 중개된다. 이것은 천황의 명령이다 라는 말은 주를 환기하는 표현으로서 아마도 다른 어떤 근대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로리는
평상시 군대 훈련에서 어떤 사관이 허가 없이 수통에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고 연대를 인솔하여 행군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군대 훈련은 극한의 상황에서 휴식 없이 40-50마일을 강 행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날에는 갈증과 피로로 20명이 낙오했고 그중 5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병사의 수통을 조사해보니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 사관이 그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이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로리는요,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힐리스 로리라고요. 아마 저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Japan's Military Masters, 일본의 군대의 아마 장교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저자가 인용 소개한 겁니다. 일반 행정에서 주는 죽음에서 납세에 이르는 모든 의무를 수행시키는 강제력이 되었다. 징세관, 경찰관, 지방징병관은 신민이 바치는 주를 매게 하는 기관이다.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의무, 즉 고온, 한문으로는 황은을 갚는 일이다. 이것처럼 미국의 풍습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미국에서는 거리에 정지신호 등에서 소득세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온 나라가 붕괴한다. 연방법규는 이중으로 의문시된다. 그것은 나아가 각 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연방법규는 워싱턴의 관료들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많은 시민은 이런 법률에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가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인은 미국인을 준법 정신이 결여된 국민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미국인은 일본인을 민주주의 관념이 결여된 굴종족 국민이라고 판단한다. 양국 국민의 자존심은 각각 다른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처리한다는 태도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난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난점은 법규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국민의 승인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본의 난점은 무엇보다 어떤 사람의 온 생애를 뒤덮을 만한 큰 부채를 지니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다. 모든 일본인은 어떤 점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을 회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또한 미국인이라면 결코 칭찬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직접 행동 또는 개인적 복수를 칭찬한다. 그러나 이런 유보 조건이나 다른 여러 유보 조건이 강조되더라도 주가 일본인에게 아직도 큰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세계는 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일본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많은 서양인은 일본이 항복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여러 섬 곳곳에 산지한 일본군이 순순히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일본군 대부분은 자기 아직 국지적 패배를 당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전쟁 목적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본토의 여러 섬도 최후까지 완강히 항전하는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점령군은 전위부대가 소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포의 사정권을 넘어 진격할 경우 전부 사륙당할 위험이 있었다. 전쟁 중 일본인은 어떤 대담한 일이라도 태연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들은 호전적인 국민이었다. 일본을 이렇게 분석한 미국인은 주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천황이 입을 열자 전쟁은 끝났다. 천황의 목소리가 방송되기 전에 강경한 반대자들은 궁성주의에 비상선을 치고 정전선언을 저지하려 했다. 그런데 그 선언을 일단 발표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에 승복했다. 만주나 자바의 현지 사령관도 일본에 있던 도조도 누구 하나 그것을 거역하려 하지 않았다. 미군은
비행장에 착륙하여 정중한 환대를 받았다. 한 외국인 기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아침에는 소총을 겨누며 착륙했지만 점심때는 총을 치워버렸고 저녁때는 이미 장신구를 사러 외출할 정도였다. 일본인은 이제 평화의 길을 따름으로써 천황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렸다. 일주일 전까지 그들은 천황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기 위해 죽창으로라도 오랑캐를 격퇴하기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했었다. 이와 같은 태도에는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다. 그것을 뜻밖이라고 느낀 것은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인정할 수 없었던 서양인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은 사실상 절멸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이 나라를 구할 유일한 길은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아 정부를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전체가 총력전으로 싸우는 서양의 한 나라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견해도 이치가 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일본이 서양과 같은 행동 방침에 따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빗나갔다. 몇 달이 지나 평온하게 점령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서양의 몇몇 예언자는 서양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든가 일본인은 패전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서양인의 표준에 기초한 훌륭한 서양식 사회 철학으로 정당한 것과 알맞은 것을 따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이 아니다. 일본은 서양 여러 국가의 최후 방법인 혁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또한 적국의 점령군에게 불복종 사보타주를 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일본 고유의 강점, 즉 아직 전투력이 남아있는데도 무조건 항복을 수락한다는 막대한 대가를 주로써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사용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으나 그 대신 무엇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즉 일본인은 비록 항복 명령이긴 했지만 명령을 내린 것이 천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패전에서도 최고의 법은 여전히 주, 즉 충이었다. 네, 제가 6장을 읽었고요. 이제 7장이 좀 짧아서 7장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 여기서 길이는 의리죠, 의리. 이제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배우가 의리를 외쳤었는데 이 의리라는 개념은 일본인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85쪽을 읽겠습니다. 일본인이 잘 쓰는 말에 길이, 의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기물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길이도 갚아야 한다. 기무는 의무였고요. 길이는 의리입니다. 그러나 길이는 기무와는 종류가 다른 일련의 의무다. 영어에는 길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길이는 인류학자가 세계 문화 속에서 찾아낸 여러가지 별난 도덕적 의무 범주에서도 가장 드문 것에 속한다. 그것은 특히 일본적인 것이다. 주, 즉 충과 고, 효는 일본이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덕목이다. 일본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여러 변화를 주긴 했지만 동양 여러 국가의 도덕적 명령과 어느 정도 동족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길이는 일본이 중국의 유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동양의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본 특유의 범주다. 길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행동 방침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인은 누구나 행위의 동기나 명성 혹은 본국에서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길이를 입에 담는다. 서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에는 옛날에 받았던 친절에 대한 담례에서부터 복수의 의무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질적인 여러 잡다한 의무가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서양인에게 길이의 의미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어 사전에서도 이 말에 합당한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어떤 일본어 사전의 설명, 내가 번역한 것에 따르면 길이는 올바른 도리, 사람이 쫓아야만 할 길,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는 일이다. 이런 설명으로는 서양인은
길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영어로 unwillingly라는 말이 기무와 다른 점을 보여준다. 기무란 그것이 아무리 곤란한 요구라 하더라도 가까운 혈육이나 조국, 생활 양식, 애국심의 상징인 천황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다. 그것은 출생과 동시에 맺어지는 강력한 고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그것에 복종하는 특정한 행위가 아무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결코 기무는 본의 아니게 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길이를 갚는 것은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로서의 여러 가지 곤란은 길이의 세계에서 극에 달한다. 길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세상에 대한 길이, 글자 그대로는 길이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길이는 동년배에게 언을 갚는 의무다. 즉,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름에 대한 길이는 독일인의 명예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비난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다. 기무가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친밀한 의무의 수행이라면 세상에 대한 길이는 계약관계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길이는 법률상의 가족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기무는 직계가족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포함한다. 법률상의 아버지는 길이의 아버지 곧 의부라 불리고 법률상의 어머니는 길이의 어머니 즉 의모라 불린다. 법률상의 형제자매는 각각 길이의 형제, 길이의 자매라 불린다. 이 호칭은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쓰인다. 일본에서 결혼은 가문과 가문 사이의 계약이다. 따라서 평생 상대 가문에 대해 계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길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길이는 이 계약을 맺은 세대, 어버이에 대한 길이가 가장 무겁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길이다. 그 이유는 신부가 자기의 생가가 아닌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인 장모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이와는 다르지만 그 역시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남편은 장인 장모가 공궁할 때는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일본인은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행한다면 그것은 길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률상의 가족에 대한 의무도 세심하게 수행했다.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길이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무서운 비난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는 대릴 사이의 경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들이 없는 집안일 경우 부모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딸들 가운데 하나의 대릴 사이를 고른다. 대릴 사이의 이름은 생가의 호적에서 말소되고 장인의 성을 쓰게 된다. 그는 처가에 들어가서 장인 장모에게 길이로 한문으로 의리상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처가의 묘지에 묻힌다. 이런 것은 모두 보통 결혼한 여자의 경우와 똑같다. 단순히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릴 사이를 맞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쌍방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이른바 정략 결혼이다. 여자의 집안이 가난하긴 하지만 가문이 좋다면 남자는 지참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대가로 계급적 계층제에서 신분이 상승한다. 혹은 여자의 집안이 부유하여 사위의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사위는 이 은혜를 입는 대신 생가를 떠나 처가에 입적한다. 여자의 아버지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 자기 회사를 책임질 후계자를 고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릴 사이의 길이는 특히 무겁다.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바꾸어 다른 집의 호적에 등록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봉건시대 일본에서는 전쟁 중에 설령 그것이 친아버지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의부의 편에서 싸워 자신이 새로운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근대 일본에서 대릴 사이는 다시 읽겠습니다. 근대 일본에서 대릴 사이를 삼는 정략 결혼은 강력한 길이의 강제력을 근거로 일본인이 설정한 가장 무거운 구속력을 가지고 그 청년을 장인의 사업이나 양가의, 여기서 양가란 얘기는 길러주는 집입니다. 양가의 운명에 올가맨다. 특히
메이지 시대에는 이런 일이 양쪽 가문 모두에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릴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컸다. 일본인의 속담에는 쌀, 새옷만 있으면 대릴 사이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인은 이 거부감을 길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에 이런 간섭이 있다면 미국인은 남자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길이는 아주 괴로운 일이자 본인의 다시 읽겠습니다. 어쨌든 길이는 즉 의리는 아주 괴로운 일이자 본의 아닌 일이다. 따라서 길이 때문에 이라는 표현은 일본인에게는 번거로운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말이다. 길이는 오직 법률상의 가족에 대한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숙부와 숙모, 조카들에 대한 의무까지도 같은 범주에 든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의무를 고와 같은 계열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의 가족관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많은 친척이 공동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분배받는다. 일본에서 이들은 길이에, 다시 말하면 계약상의 친척이다. 일본인은 도움을 청하는 친척에게 이전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푼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공통된 조상에게 받은恩을 갚는 일이다. 자기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 또한 동기는 같지만 이는 물론 기무에 속한다. 반면 동기는 같을지라도 비교적 인연이 먼 친척에 대한 도움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가족을 도와줄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길이에 걸려들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일본인이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앞서 생각하는 중대한 전통적 길이는 영주나 전우에 대한 길이다. 그것은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상사와 동료에 대해 짊어지는 충절이다. 이 길이의 의무는 수많은 전통적 문학작품 속에서 칭송되고 있다. 이것은 사무라이의 덕과 동일시된다. 도쿠가와가 국내를 통일하기 이전에 옛 일본에서 그것은 때때로 당시의 쇼군에 대한 의무인 주보다 더 크고 소중한 덕으로 생각되었다. 12세기 미나모토 쇼군이 한 다이묘에게 그가 보호하고 있는 쇼군에게 적대적인 다이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때 다이묘가 쓴 답시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그는 그의 길이를 비난한 일에 크게 분노하여 설령 주의 명예에 어긋나더라도 길이를 배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적인 일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존중하는 무사간의 길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는 길이가 쇼군의 권력을 초월하는 것이라면서 존경하는 친구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사무라이의 뛰어난 덕은 지금도 일본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여기서 노는 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노와 가부끼, 가구라로 윤색된 수많은 역사적 민화 속에 담겨 있다.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위대한 무적의 론인은 낭인입니다. 론인, 주군 없이 자신의 재능으로 생활한 사무라이인.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위대한 무적의 론인인 13세기의 영웅 벤케이의 이야기다. 제가 이 벤케이 주석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알 수 없고요. 1189년에 사망했고 가마쿠라 초기의 승려 미나모토 요시스네를 섬겨 이름을 날렸으나 그가 몰락하자 끝까지 섬기다가 죽는다. 이렇게 각주가 있습니다. 뛰어난 힘 이외에는 기댈 데가 없었던 벤케이는 사찰에 몸을 숨기고 승려들을 벌벌 떨게 한다. 그는 봉건 시대에 어울리는 몸차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무라이를 닥친 대로 베어 죽이고 칼을 빼앗는다. 마침내 그는 애송이처럼 보이는 갸냘프면서도 맵시 있는 귀공자와 싸운다. 그런데 이 귀공자는 만만치 않은 호적수였다. 벤케이는 이 청년이 쇼군의 지위를 찾으려는 미나모토 가문의 자손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 청년이 바로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영웅 미나모토 요시스네이다. 벤케이는 그에게 열렬한 기리를 바치고 그를 위해 수많은 공훈을 세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압도적인 적의 세력에 밀려 종자들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일행은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 일본 전역을 순리하는 승려로 변장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요시스네도 일행과 같은 복장을 하고 벤케이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차려입었다. 그들은 길에서 적이 보낸 감시대를 만났다. 벤케이는 사원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부를 날조하고 그 두루마리를 꺼내 읽는 신용을 한다. 적은 그들을 통과시키려 하다가 비천한 몸차림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요시스네의 귀족적인 기품을 보고는 의심을 품고 일행을 다시 불러 세운다. 그러자 벤케이는 재빨리 요시스네를 의심할 수 없도록 방도를 취한다. 그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요시스네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 적은 완전히 믿는다. 가신이 진짜 요시스네를 때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리의 위반이다. 벤케이의 불경한 행위가 일행의 생명을 구한다. 일행이 안전한 지역에 이르자 벤케이는 요시스네의 발 앞에 몸을 던지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한다. 그의 주군은 인자하게도 용서한다. 이처럼 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혐오의 감정에 전혀 더럽히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는 현대 일본이 꿈꾸는 황금시대의 백일몽이다. 이 이야기가 일본인에게 말해주는 것은 당시에 기리는 조금도 본이 아닌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 기리가 주와 충돌할 경우 사람들은 당당히 기리에 충실할 수가 있었다. 당시의 기리는 온갖 봉건적 장식으로 치장되어 사랑받는 직접적인 관계였다. 기리를 안다는 것은 목숨을 바쳐 주군에게 충절을 다한다는 것이다. 주군은 그 대신 가신을 보살핀다. 기리를 갚는다는 것은 자기가 일체의 신세를 지고 있는 주군에게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환상이다. 일본 봉건 시대의 역사는 전투 중인 상태.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 봉건 시대의 역사는 전투 중인 상대 다이묘에게 충성을 매수당한 가신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음 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군이 가신에게 무엇인가 모욕을 주었을 경우 가신이 관리에 따라 자기의 봉직을 버리고 때로는 적과 손을 잡은 일도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복수의 주제를 죽음을 건 충절과 마찬가지로 흔쾌히 찬양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기리였다. 충절은 주군에 대한 기리였고 모욕에 대한 복수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기리였다. 일본에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에 대한 옛 이야기는 현대 일본인에게는 재미있는 백일몽일 뿐이다. 현대에 들어 기리를 갚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다. 자신은 하기 싫지만 기리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세상의 압력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다. 그들은 나는 오로지 기리 때문에 이 결혼을 결정했다라든가 나는 오로지 기리 때문에 저 남자를 채용해야 한다든가 나는 오로지 기리 때문에 저 사람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리에 얽매여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사전에 I'm obliged to do it.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do를 그냥 넣었네요. I'm obliged to it. 할 수 없이 해야만 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는 기리로서 나에게 강요했다라든가 그는 기리로서 나를 몰아세웠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다른 관용구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전에 이런 오늘 베풀었으니 당연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그가 원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는 일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에서나 작은 상점의 거래에서나 상류 재벌사회에서나 심지어 일본 내각 안에서도 사람들은 기리로 강요당하고 기리로 압력을 받는다. 구원자가 장인이 될 사람에게 예부터 맺어온 양가 사이의 관계나 거래를 들먹이면서 기리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농민의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이와 같은 수법을 쓰기도 한다. 기리에 몰린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느낀다. 그는 내가 온진, 즉 은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기리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어법은 모두 본의 아니게 또는 일영 사전의 표현처럼
for mere decency's sake. 다만 체면 때문에 길이를 행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길이의 규칙은 엄밀히 말해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하는 가품의 규칙이다. 그것은 모세의 10개 같은 일련의 도덕 규범이 아니다. 길이로 강요당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의감을 무시하기도 한다. 일본인은 가끔 나는 길이 때문에 길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길이의 규칙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본인은 사람들이 진심에서 자발적으로 관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길이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불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길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길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순이 다시 읽겠습니다. 길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문이 무섭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에 대한 길이는 때때로 영어에서 conformity to public opinion, 여론에 따른다라는 것이라고 번역된다. 또한 사전에는 세상에 대한 길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people will not accept any other course of action, 세상 사람들은 그 밖에 다른 행동 방식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다. 길이의 세계를 부채를 상환하는 미국인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일본인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든가 선물을 받았다든가 또는 시의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자의 지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꼭 갚아야 하는 경우처럼 엄격한 규정으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전상의 거래에서 변제불능에 대한 형벌은 파산이며 그것은 대단히 혹독하다. 그러나 일본인은 어떤 사람이 길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이 파산했다고 여긴다. 더구나 인생의 모든 접촉은 반드시 이런저런 길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길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기분으로 하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까지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방심하지 말고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대한 일본인의 길이관념과 미국인의 부채상한 관념 사이에 또 하나의 유사점이 있다. 길이는 정확히 같은 양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길이는 기무와 구별된다. 기무는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완전하게는, 아니 완전에 가까운 정도까지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길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인은 이런 보은이 원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매번 2번씩 모든 가정이 6개월 전에 받은 선물의 보답으로서 무언가를 보내준다든가 또는 가정부의 고향 집에서 그녀를 가정부로 채용해 준 데 대한 사례로 여러가지 물건을 보내오는 일본인의 관습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상대방에게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보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미국인이 말하는 이른바 퓨어 벨벳, 거저 생긴 이익을 갚는 것도 결코 명예가 될 수 없다. 선물에 대한 가장 심한 모욕은 주는 사람이 피라미 한 마리를 도미 한 마리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길이를 갚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인은 가능하면 노력이든 물건이든 서로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기록한 장부를 만든다. 마을에서는 이 기록에 어떤 것은 촌장이, 어떤 것은 협동 노동의 관계자가, 어떤 것은 가정집에서 개인이 보관한다. 장례식에는 조의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그 밖에도 친척은 만장에 쓰는 색깔 있는 천을 가져가기도 한다. 이웃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 모여 여자들은 부엌 일을, 남자들은 무덤을 파고 관을 짜는 일을 한다. 스에무라에서는 촌장이 이 일을 기록한 장부를 만든다. 그것은 초상집에서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동네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그 집으로서는 다른 집에서 초상이 일어날 경우 갚아야 하는 상대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상호 의무다. 이 외에도 마을의 장례식이나 여러가지 축하연 때에는 단기적 상호 교환을 한다. 관을 짜는 것을 도와준 사람은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들은 식대의 일부로 얼마간의 쌀을 상가에 가지고 간다. 그 쌀도 마을의 장부에 기록된다.
축하연의 경우에도 대체로 손님은 술잔치를 위해 약간의 술을 지참한다. 그것이 생일잔치건 장례식이건 또는 모내기건 가옥 건축이건 친목회건 어떤 경우에도 길이의 교환은 장례 변제에 대비하여 세밀하게 기록된다. 일본인은 길이에 관해 서양인의 채무 변제 관리와 비슷한 또 한 가지 관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갚는 기한이 늦어질수록 마치 이자가 느는 것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에크슈타인 박사는 노구치 히데요의 전기 자료를 다시 읽겠습니다. 에크슈타인 박사는 노구치 히데요의 전기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일본에 가는 경비를 후원해준 어떤 일본 제조업자의 관계에서 이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 에크슈타인 박사는 전기를 쓰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와 완성된 원고를 일본에 보냈다. 그러나 받았다는 연락이나 편지가 없었다. 그 책 속에 무언가 일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제조업자가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미국에 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벚나무 수십 그루를 가지고 에크슈타인 박사의 집을 방문했다.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선물이었다. 오랫동안 답례를 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훌륭한 선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일본인은 에크슈타인 박사에게 분명히 당신은 제가 빨리 답례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길이에 몰린 인간은 때때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진 부채의 변제를 강요당한다. 어떤 사람이 한 상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이유는 그가 상인이 소년 시절에 배운 어떤 교사의 조카이기 때문이다. 상인이 젊었을 때에는 그 교사에게 길이를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세월 동안 부채가 점점 불어난 것이다. 그래서 상인은 그 부채를 세상에 대한 길이로 본의 아니게 지불해야만 했다. 네, 길이란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의리 그러기 때문에 길이, 의리 그 용어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제8장 오명을 싣는다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